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토양 생선작용 이어서 바로 해볼게요.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염류화 작용과 탈염류화 작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염류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해수에 녹아있는 이 무기물을 말해요. 해수에 녹아있는 무기물. 근데 꼭 해수만이 아니고 어떤 순수하지 않은 물을 말할 때 이 염류라는 말도 씁니다. 순수하지 않은 물에 있는 무기물을 얘기할 때도 이 염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무기물들 뭐가 있냐면은 뭐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황산칼슘, 염화칼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보통 언제 또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 증발량이 많은 기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증발량이 많은 기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류화 작용이란 뭐냐면은 자 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똑같은 물이 아니라 얘는 좀 증발된 물이겠죠. 이 물 안에는 뭐가 있냐? 염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증발된 얘에도 염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염류는 같은 양이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염류의 농도 얘 왼쪽이 높을까요? 오른쪽이 높을까요? 자, 물에 있을 때는 얘가 염류 농도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염류 농도가 얘가 더 높다. 얘가 더 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염류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염화나트륨의 이 나트륨, 질산나트륨, 황산칼슘, 염화칼슘인데 자, 이게 뭐가 관련이 있냐면은 왜 이런 애들이 많냐면요. 왜 무슨 나트륨, 무슨 칼슘이 많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에 관련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칼슘이죠. 자, 나트륨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칼슘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애들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애들 알칼리 토류 금속이라고 했었어요. 얘네 뭐라고 했었죠? 반응성이 연락이 크다고 했었잖아요. 무언가랑 붙어 있어야 돼요, 얘네는. 왜? 최외곽 전자가 얘는 하나, 얘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 전자 하나를 없애고 전자 두 개를 없애야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은 이 염소랑 붙어 먹은 거고요.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황산과 이 염소와 이렇게 붙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반응한 이런 화합물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런 발생한 애들이 밑에 집적되면은, 증발로 인해서 집적되면은 그걸 염류화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염기 용탈 작용인데요. 이 염류랑 염기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염류는 뭐라고 했습니까? 해수 또는 순수하지 않은 물에 있는 무기물을 말하는 거고, 자, 염기는 뭐예요? 염기는 물에 녹았을 때, 이제 수산기, 이 기를 내놓는 일. 자, 이 수산기를 내놓게 되면은 염기인 거고, 자, 수소이온을 내놓으면요. 얘는 산입니다, 산. 염기랑 산의 구분이 이 물에 녹았을 때 이 수산화기를 내놓게 되면은 염기. 그리고 물에 녹았을 때 이 수소이온을 내놓게 되면 산. 그래서 이 구분이에요. 네,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토양 중에 유리염류나 교환성 양이온이 이 토양 용액의 이동과 함께 흘러가 버리는 현상.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면, 자, 방금 아까 위에서는 증발량이 더 많았죠. 물을 증발시킴으로 인해서 이 농도가 높아졌는데, 염류 농도가 높아졌는데, 강수량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토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토양에 염기란 누가 있냐면은, 자, 칼슘도 염기고요. 마그네슘도 염기입니다. 이런 애들이 물에 녹았을 때 이 수산화기를 내놓는 애들이에요. 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물이 막 흐른다고 봐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막 이렇게 내려요. 비가 막 내립니다. 비 내리면 얘네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려가요. 밑으로. 하방 이동하죠. 이 하방 이동하는 거를 이 염기 용탈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이런 염기가 줄어들게 된다. 근데 이런 염기는 사실 토양에 굉장히 이론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토양이 좀 척박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물에 식혀놓은 이런 칼슘, 마그네슘을 포함해서 이 칼륨이나 나트륨 이런 염기도
하방 측방으로 이제 내려간다. 세탈된다는 건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토양 중 물에 녹기 쉬운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등이 염기가 높은 강우량에 의해 흘러가 버리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다음 이 알칼리화 작용입니다. 알칼리화 작용은 가용성 염류가 집적된 토양에는 교질 복합체가 점차 나트륨 이온으로 포화되는데, 나트륨 이온으로 인해 토양 콜로이드의 분산성이 증대되고 강알칼리성 반응으로 되기 때문에 부식이 이용해되어 토층이 암색화되는 거죠. 자, 이게 말만 들으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 토양에 이런 점토랑 부식이 막 모여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이 교질이 만들어집니다. 교질은 화학적인 성질에서 볼 텐데, 교질은 화학적 성질이 매우 뛰어난 예예요. 네, 뛰어난 예입니다. 근데 이 교질은 대부분 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교질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성질에 누가 또 반응을 하게 되냐면은, 자, 아까 반응성 엄청 큰 애 누구 있다고 했어요?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이 막 붙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으로 얘가 포화가 됩니다. 이 염류가 집적된 토양에서는요, 이 나트륨 이온이 포화가 되는데, 이 나트륨 이온은 굉장히 토양에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은, 이 나트륨 이온은 이 수화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수화 반지름이 커요. 이 수화 반지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토양학에서. 이 수화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토양의 입단화를 파괴합니다. 토양의 입단화, 파괴. 토양의 입단화랑 이렇게 토양의 알갱이가 이렇게 구형처럼 모여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물리적, 화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양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여져 있어서 대공극이 있어서 물도 잘 빠져나가고, 그 토양 알갱이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토양 알갱이 아까 뭐 있다고 했습니까? 교질 마이너스 전하들이 막 있어요. 이 마이너스 전하들에 플러스 애들이 붙습니다. 플러스 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칼륨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붙어서 영양분을 제공하기도 하고, 네, 토양을 이롭게도 하고, 이런 식물에 필요한 그런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이 토양 자체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한 녀석이 누구다? 이 나트륨이다. 왜 방해하냐? 수화 반지름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알칼리화 작용이고, 다음은 석회화 작용입니다. 석회화 작용. 좀만 지울게요. 건조 또는 반건조지대 비세탈형 토양 수분상 조건에서 볼 수 있으며, 연중 토양 용액의 산순 운동이 우세하지만 우기에는 하강 운동으로 용탈 작용도 어느 정도 있을 때 일어난다. 용에다가 낮은 탄산칼슘, 탄산 마그네슘은 토양 중에 축적되며,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탄산염이 토양 단면에 집적되어 탄산칼슘, 석고 집적층을 형성한다. 자,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염류랑 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염화칼슘. 염화칼슘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염화칼슘. 염류 중에 하나인데 이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요, 자,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가 2개가 붙어요. 그리고 칼슘이 이렇게 하나가 붙습니다. 자, 칼슘은 이 원소 주기표로 다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 왜냐면 이게 화학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염화칼슘. 염화칼슘 우리 그 제설할 때 많이 뿌리죠? 염화칼슘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해서 붙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칼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칼리 토류금속이고 반응성이 좋다고 했었죠. 칼슘은 이족 원소입니다. 이족 원소라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최외곽 전자. 그 전자 껍질이 있는데, 전자 껍질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수, 최외곽 전자가 2개다. 이족이라는 것은.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4주기라고 적혀있어요. 4주기. 네 번째 주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주기라는 것은 전자가 몇 개? 전자가 4개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칼슘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양전화예요, 양전화. 원자핵입니다. 자,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이 바깥을 뭐가 감싸고 있냐면은 전자 껍질인데, 자, 4죽이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4개가 있고, 자, 체외각 전자가 2개라고 있어요. 맨 끝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전자가 이런 식으로 2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어느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안정하다고 했죠? 전자가 2개 있을 때 가장 안정하고요. 두 번째 껍질부터는 다 8개가 있어야 안정합니다. 이 법칙을 뭐라고 했었죠? 옥텟 법칙이라고 했어요. 옥텟 법칙. 이렇게 안정을 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체외각 전자가 2개밖에 없습니다. 칼슘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네를 버리면은 이 끝에 또 8개가 있기 때문에 안정해지죠. 그리고 전자를 또 6개를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자연은 무슨 선택을 했냐면요. 얘네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전자를 2개 버리는 선택을 해요. 자, 칼슘이 전자 2개를 버렸어요. 칼슘이 전자 2개를 버렸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화가 2개 떨어져 나갔으므로 플러스 전화가 2개가 늘어나게 되겠죠.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체외각 전자로 인해서 우리가 이 칼슘이 왜 플러스 2인지까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니고, 자, 이 전자를 2개 버리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버리게 되냐? 이걸 빨리 다른 데다 반응을 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어디다 반응시키냐면은, 자, 염소. 염화칼슘이니까 염소 어디 있을까요? 염소야. 자, 염소 찾으신 분, 자, 염소는 여기 있습니다. 염소는 17쪽이에요. 최외각 전자 몇 개입니까? 7개예요, 7개. 이거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7개고, 하나가 비어있어요. 네. 하나가 비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얘랑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얘를 가져와요, 얘가 전자를 하나 가져와요. 이 칼슘에 있는 전자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럼 염소는 전자를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그렇죠, 하나가 생기겠죠. 그래서 염소는 대부분 이온화되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 칼슘은 플러스 2인 거고요. 오케이, 뭔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얘는 나머지 염소랑 결합을 해서 2개의 염소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뭐가 된다? 염화칼슘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반응을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어찌됐건 간에 염류랑 염기는 그런 녀석들이고, 자, 다음 토양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 볼게요. 자, 지구 전체의 75%는 물이죠. 잘 알다시피 바다잖아요. 그리고 25%만 이 지각으로 구성된, 토양으로 구성된 25%로만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토양은 일반적으로 공기와 물이 각 25% 정도이며 그 외 50% 정도가 고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고체. 자, 기상과 액상이 25% 갖고, 그리고 50% 고체라는 거예요. 근데 토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이상적인 비율. 자, 여기 적혀 있거든요.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한다는 것은 식물이 가장 완벽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요렇게 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은 3상을 가지고 있는데 고상, 고체, 그리고 액상, 기상으로 되어 있고, 고상 같은 경우에는 무기물, 그리고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기물은 약 45%, 무기물은 5%입니다. 이것도 이상적이었을 때. 그리고 액상은 25%, 토양 수분이죠. 기상, 토양 공기는 25%. 이렇게 있어야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다. 자, 그럼 상상의 구성 비율에 따른 토양의 특성 변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 고상의 비율, 고체의 비율이 낮아지면 액상과 기상의 비율이 당연히 증가하죠. 자, 요렇게 토양이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 고체가 이 정도 있을 때랑, 나머지는 그럼 액체겠죠. 액체나 기체겠죠. 다음, 고체가 이 정도 있을 때, 그럼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액체랑 기체가. 요 말을 하는 겁니다. 고체가 많아질수록 이 액체랑 기체가 들어갈 자리가 적어진다.
이 액체랑 기체가 들어가는 자리는 우리는 공극률이라고 합니다. 공극률이라고 하고, 이 용적 밀도는 뭐냐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고체 비율이에요. 고체 비율이 낮아지면 이 용적 밀도 낮아지고, 고체 비율이 높아지면 이 용적 밀도 높아집니다. 자, 다음 고상의 비율이 높아지면, 고상이 이렇게 많아지면 액상과 기상 비율 마지막에 낮아지고, 공극률 낮아지고, 용적 밀도는 고체가 많아졌으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토성입니다. 토성. 토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성의 정의 및 특성. 토양 입자를 크기별로 모래, 미사, 점토로 구분하고 구성 비율에 따라 토양을 분류한 것을 말하고요. 토양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 토성 자체가 토양의 성질입니다. 자, 투수성, 보수성, 통기성, 양분 보존 능력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모래, 미사, 점토 구분한 것이 토성입니다. 자, 토양 입자 크기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입자 크기 2mm 이하만을 토양으로 취급을 하고요. 자, 2mm 이하를 토양으로 취급하는데 2mm 이상인 녀석이 있어요. 바로 이 자갈입니다. 자갈은 그래서 토양이라고 보질 않아요. 왜? 이 물, 이온을, 화합물을 흡착 부유하지 못해요. 화학적인 성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골격으로만 기능을 하고요. 2mm 이상, 요런 거 우리가 자주 보는 이 자갈은 토양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토양이라고 불리려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식물이 살 수 있는 땅이라고 했었죠. 자갈에서는 식물이 지금 살지를 못합니다. 특이하게 사는 식물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거의 99.9%니까 우리는 그런 높은 확률에 의거해서 공부를 합시다. 자, 두 번째 모래입니다. 모래는 토양이라고 할 수 있죠. 2에서 0.05mm 이상을 우리는 모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공극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공극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양의 통기성과 투수성을 향상시키고 석영, 장석 등의 1차 광물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미사입니다. 미사. 우리 바닷가 가면 이런 부드러운 모래 보일 수 있죠. 이런 애들이 미사고요. 0.05에서 0.002mm 이상을 말하고요. 주로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래에 비해서 작은 공극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게 모래라고 치면은 석영이 이렇게 아예 미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작죠, 공극이. 자,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공극이 누가 더 많을까요? 공극이 많은 것은. 이렇게 짜자짜자 붙어 있다고 하면은 공극이 많은 건 얘가 또 많아요, 공극이. 네, 공극이 많은 것과 공극이 크고 작은 것은 다른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 점토입니다. 점토는 별표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대부분 화학적인 성질에서 다루는 것이 이 점토의 성질입니다. 점토는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는 0.002mm 이하고요. 주로 2차 광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배웠을 때, 토양을 처음에 배웠을 때 2차 광물 안에 이 점토 광물이 있었죠. 자, 교질의 특성과 표면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교질이라 하면 이 점토랑 아닙니다. 교질이라고 하면은 교질은 0.001mm 이하의 입자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점토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질이랑 점토랑 둘 다 막 합쳐지고 부식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교질 복합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이 교질의 특성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점토는 표면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무슨 전하를 가지냐면은 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점토의 종류와 함량은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점토 중요하죠. 자, 모래와 점토의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런 부분이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수분 보유 능력은 이 점토가 높고요. 좋은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통기성은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점토가 모래보다 안 좋습니다. 모래가 더 좋아요. 배수 속도, 통기성이 좋고 배수 속도도 모래가 빠릅니다. 유기물 함량은 점토가 높고요. 유기물 분해는요, 모래가 빠릅니다. 왜요? 자,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 미생물이라고 했죠. 미생물 대부분 호기성이라고 했습니다. 호기성이라면은 산소가 많아야 되겠죠. 얘네는 통기성이 좋다 보니까 산소가 많아서 더 빠르게 분해를 하고요. 자, 다음 온도 변화. 모래가 더 빠릅니다. 모래가 더 빠르고 안밀성.
안밀성은 이 점토가 더 높습니다. 안밀성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 점토를 눌렀을 때랑 모래를 눌렀을 때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밀성. 꽉꽉 누가 더 눌러지는지. 모래는 눌러도 부스러집니다. 하지만 점토는 쭉 이렇게 늘어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딱딱해지죠. 안밀성. 자, 풍식 감수성 중간이고 점토는 낮습니다. 풍식. 이 바람에 의한 침식의 감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가 좀 더 중간이다. 수식은 마찬가지로 둘 다 낮다. 물에 의해서는 좀 그 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둘 다. 팽창 수축력이라고 있습니다. 팽창하고 수축한 능력. 모래는 딱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고 점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 이런 거 말하는 거고. 차수는요. 물을 차단하는 능력. 점토가 좋습니다. 점토에 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물이 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요. 차수는요. 오염물질 용탈 능력. 오염물질 용탈하는 것은 모래가 좋죠. 모래가 빗물에 의해서 이제 빠르게 배수되기 때문에 이 오염물질들도 같이 배수가 된다. 양분 저장 능력, 화학적 특징이 가장 좋은 이 점토가 좋죠. pH 완충 능력 마찬가지로 pH 완충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화학적인 성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이 있는 이 점토가 높다. 자, 다음은 이 토양 단면입니다. 토양 단면. 토양 단면과 이따가 토양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오늘 바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토양 단면은 이 유기물층과 그리고 요런 전토층, 뭐 기반암 요 정도로 이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기물층은 뭘로 나뉠 수 있냐면은 바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5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층도 나뉘어져요. 뭘로? OI층과 O2층 그리고 OA층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뭐가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냐면은 유기물이 분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OI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많이 분해가 안 된 층, 얘는 중간 정도 분해된 층, 얘는 유기물이 잘 분해된 층이고 이 얘들이 내려가서 어떻게 되냐? A층이 됩니다. A층은 대부분 이 표층이라고도 하고 무기물층이라고도 합니다. 무기물층. 그래서 무기물들이 이 유기물이 분해돼서 이 무기물이 돼서 2층에 쌓이는 거예요. A층에. 자, 그 다음에 이 무기물들이 또 어디로 가냐? 용탈층으로 갑니다. 용탈층. 용탈층은 이 무기물들이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용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밑으로 하방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하방 이동하는 층을 용탈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방 이동한 것이 집적되는 층, 바로 이 B층입니다. 무기물 집적층이라고 불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BC층, CB층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B에서 C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는데 B의 특징을 더 가지고 있느냐, C의 특징을 더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BC층, CB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B랑 2층에서 뭐 혼합층이라고 불리는 층도 있고 이건 사실 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면은 얘네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 모재가 있어요. 모재층. 이 모암층에서 나온 게 분해돼서 이 모재층이 됐다고 했었죠. 네, 이 모재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층. D층은 뭐죠? 바로 이 모암층입니다. 모암층. 자, 토양이 생성되는 순서는요. 토양이 생성되는 순서는 어떻게 생성되냐면은 첫 번째 모암층이 생겼겠죠. 두 번째 모재층이 생기고요. 세 번째 이 모재층 위로 유기물들이 다녀요. 그리고 유기물들이 죽어서 뭐가 되죠? 이 무기물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탈되고 집적되고 이런 순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다. 자, 그럼 유기물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식물의 잔해, 식물의 유체 등으로 구성된 층으로 무기질 토층 위에 있다. 식생이 풍부한 중위도나 분해가 느린 고위도의 습윤 냉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유기물층을 볼 수 있다. 자, 유기물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유기물이 분해가 잘 되는 곳에서 유기물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분해가 잘 안 돼야지만 이 유기물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분해가 잘 안 되려면은 그 분해를 하는 미생물들이 잘 못 사는 환경이어야겠죠. 그게 뭐겠어요? 습윤하다. 그리고 춥다. 네, 습윤하다, 춥다. 이런 데서는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이 습윤하다는 것 자체는 사실 과습윤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예 숨 쉴 수 없어서 혐기적인 그런 상태. 그리고 냉대는 춥잖아요. 추우면 미생물들이 굉장히 활동이 억제되고 느려지고 죽습니다.
자, 유기물층, 그리고 세 번째, 부식의 정도에 따라 OI, OE, OA층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2층을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6회차인가 7회차에 나왔었는데, 각각 L층, F층, H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L층, 그 다음에, F층이, 죄송합니다. 네, 그쵸, F층이죠. L층, F층, H층으로 나뉘게 되고, 이게 OI, OE, OA. 사실은요, 근데, 이 L, F, H는요, 잘 쓰는 그 층 구분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산림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 산림에서 쓰는 용어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시험을 내신 분이, 이 산림 쪽에 종사하시던 분이, 산림에 관련 교재를 통해서 내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좀 요즘 트렌드는 좀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그 밑에 무기물층이 있습니다. A층. A층은 입단 구조가 발달해 있고요. 식물 잔뿌리가 많이 뻗어 있습니다. 부식화된 유기물과 섞여 있어 암색을 띠고 물리 화학성이 좋습니다. 자, 유기물이 분해되면은 이 부식이 됩니다. 부식. 네. 이 부식화된 유기물, 이 부식은 무슨 색깔 띠냐면요. 검정색을 띠요. 검정색. 암색. 검정, 암색을 띠게 됩니다. 부식은요. 다음은 용탈층입니다. 2층은 용탈작용이 많고 과용탈토의 표백층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포드졸 토양. 자, 그 다음에 규반연 전토와 철, 알루미늄, 사말물 등이 용탈되어 위아래층보다 조립질이거나 내풍화성 입자의 함량이 많고 담색을 띠게 된다. 어쨌든 얘는 이 하방 이동이 많은 이 층이고요. 그다음 하방 이동한 게 집적되는 집적층, B층입니다. OA, 2층 등에서 이 철, 알루미늄 산화물이 용탈된 후 집적되어 B층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용탈 순서 마지막이 이 철과 알루미늄이었어요. 네. 얘네까지 용탈되면은 이제 얘네는 어디 집적된다? 이 B층에 집적이 된다. B층은 다른 층보다 색깔이 더 진하고, 그러니까 농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용탈된 애들이 쌓이는 곳이니까요. 토계의 표면에는 점토 피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의 발달을 쉽게 볼 수 있다. 자, 점토 피막이란 이게 토계라고 보면은 이게 아주 얇은 막이에요, 막. 아주 얇은 막입니다. 그래서 이 점토 피막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 왔어요. 물이 오면 물이 이제 피해가고 이렇게 뭐 차수 이런 역할을 할 수는 있죠. 네. 좋게 보면요. 자, 다음은 집적층 밑에 있는 이 모재층입니다. 모재층은 모함에서 일대 분해돼서 왔다고 했어요. C층은 무기물층으로서 아직 토양 생성 작용을 받지 않은 모재총입니다. 얘는 토양 생성을 받지 않은 모재층입니다. 그냥 이 모함에서 부셔져서 만들어진 게 모재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심한 침식을 받은 경우 A층과 B층이 발달하지 못하여 지표면이 될 수도 있다. 자, 이 말입니다. D층이 이렇게 있고요. C층이 있어요. 이 모함층이고 모재층이잖아. 원래는 그 위에 B층 집적층도 있어야 되고 용탈층도 있어야 되고 유기물층도 있고 이래야 그 무기물층, 유기물층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여기 자체가 뭐가 돼요? 지표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위층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심한 침식을 받아가지고 발표하지 못한 경우. 자, 다음 R층, D층으로 불리는 이 모함층입니다. 모함층은 R층은 C층 아래에 있는 이 모함층을 말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토양 분류 및 토양 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강의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 뭐 말투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로